자, 이번 시간에는 8강째죠. 그죠? 8강. 현지금융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현지금융입니다. 현지금융이 뭐죠? 현지에서 돈 빌리는 게 현지금융이죠. 근데 뭐 그거 별게 아니고 현지금융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니까 해외에서 달러를 빌리는 해외에서 현지에서 달러 차입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현지에서 차입해서 현지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해야 되고 이게 국내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현지에서 빌려가지고 현지에서 사용돼야지 그 달러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다 하는 게 현지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을 딱 알고 있으면 현지금융이 뭔지 원칙을 딱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나오는 현지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지금융. 자, 현지금융을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주자. 그렇죠? 그 다음에 거주자의 해외 지점. 그 다음에 거주자의 현지 법인이 되는데 자, 거주자 중에서 안 되는 게 중요하죠. 뭐가 안 되느냐? 개인 안 돼요. 개인 사업자 마찬가지로 개인 안 돼. 개인이야 해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에서 쓰는 것은 처음부터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해외 지점은 되죠. 그죠? 해외 지점은 되는데 이제 독립채산제의 예외 적용을 받는 지점이라 되어 있거든요. 독립채산제 예외 적용을 받는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선박회사 또는 해외 건설업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주자의 해외 지점인데 선박회사 해외 지점이나 또는 해외 건설업체의 해외 지점은 독립채산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해외 현지법인의 구자가 독립채산제가 돼야 현지법인의 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본사의 구자가 있고 따로따로 구분이 돼야 여기 있는 달러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죠? 그런데 지금 해외 건설업체나 또는 선박업체처럼 소위 원양업체, 선박업체라 정확하게 말하면 선박이라고 한다. 원양업을 말하는 원양업. 선박이라 그러니까 뭐 해운회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원양업, 수산업체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외 지점의 구자하고 그 계정하고 국내 계정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독립채산제가 아니란 예외란 이야기야.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서로 섞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사람은 섞이면 안 되니까 현지금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회사는 현지금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고요. 그 다음에 뭐 거주자니까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지점이나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외 지점은 됩니다만은 해외 사무소는 현지금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면은 뭐 돈을 왜 빌려요? 빌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점 가능하고 현지법인은 가능하지만 사무소 안 되고 개인도 안 되고 또 뭐가 안 돼요? 독립채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해외 건설업체나 원양업체나 원양수산업체라도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현지금융의 경우에 신고를 할 때 신고 전에 이게 현지금융인지 아니면 현지법인에서 돈을 빌리는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인지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의 현지금융인지 아니면 현지에 나가 있는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에 현지금융을 신고한 경우가 있다 경우에 그 애당초 그 지정한 은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는데 딴 데 가서 신고하면 안 되죠. 거기에 꼭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보증했는데 그 보증이 외국한 은행의 보증인지 본사 보증인지 어떤 보증인지를 보라.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누가 신고하느냐 따라서 신고자가 달라져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신고자를 구분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자를 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 보증이냐 아니면은 계열사 보증이냐 아니면 은행 보증이냐에 따라서 신고자가 달라지니까 잘 보시라. 그 다음에 신고 수리한 지정은행 또는 해외 지정한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이 어딘지를 보라. 그 다음에 그 국내 기업인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 자본금에 충당하기 위한 현지 차입은 현지금융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현지금융을 빌려서 현지에서 금융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 자본금으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해외 금융, 현지금융이 뭐라 그랬죠? 국내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외 직접 투자 자본금이 된다면, 해외 직접 투자 자본금이 된다면, 해외 직접 투자 자본금의 경우에는 청산하고 그 돈이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금융의 취지와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현지금융의 경우에 국내 기업인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한 현지 차입은 현지금융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뭐요? 현지에서 돈 빌린 거니까 해외 차입이다. 해외에서 빌린 거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하는 은행의 보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보증을 발급한 만큼 여신 한도를 잡은 거니까 여신 한도 등을 점검해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자, 현지금융을 빌렸는데 누가 신고하느냐? 누가 신고하느냐를 보면요. 자, 첫째로 거주자가 현지금융할 경우가 있고 현지 법인에서 현지금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보증했냐에 따라 가지고 신고자가 달라져요. 자,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했는데 아무도 보증 안 해줬어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 거주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증을 했는데 뭐 본인이 보증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 또는 은행이 보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은행이 보증할 경우에 어디 신고합니까? 은행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신고해? 그 자기가 거주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거주자가 보증할 경우에는 누가 그 보증한 사람이 신고해야 됩니다. 결국은 현지금융의 신고자가 누가 되느냐의 키워드는 뭐냐니까 나중에 파이널로 누가 갚느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갚느냐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가 갚느냐 그 사람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원칙을 보시면 이게 왜 올라가면 복잡한데 그 원리만 딱 기억하면 쉬워요. 자, 볼까요? 다시. 자,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했었는데 아무도 보증 안 했어. 누가 갚아요? 거주자가 갚아요. 그죠? 자, 본인 또는 외국한 은행이 보증했어요. 물론 외국한 은행이 보증할 경우에 본인이 망하면 외국한 은행이 갚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이 외국한 은행이 자기 스스로 일이니까 결국은 거주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보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망했어. 누가 갚아요? 다른 이 사람이 거주자가 보증한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누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누가 신고하느냐? 그 보증한 그 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현지금융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국내 현지금융이니까 국내로 돈이 안 들어오죠, 그죠? 안 들어오죠. 그럼 현지 법인이 그 스스로의 신용으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망했어. 그럼 누가 돈을 갚아요? 국내 본사가 갚아요? 안 갚아요. 우리는 우리고 현지 법인이 현지가 다른 회사니까 다른 회사잖아. 그러니까 안 갚아요. 아무도 안 갚으니까 뭡니까? 누가 신고해? 아무도 신고 안 해. 그렇죠? 아무도 신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이 보증했죠. 그러면 얘가 망하면 국내에 있는 현지 법인의 거주자의 현지 법인이 망하고 나서라도 결국은 당해 거주자가
교육은행이 보증했으니까 외국은행이 당해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다가 갚으라 하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해 거주자가 신고해요. 그 다음에 당해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가 보증할 경우에는 그 보증한 그 사람이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어디 신고합니까? 은행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다. 무슨 이야기죠? 누가 보증했냐? 결국은 마지막으로 최후에 누가 갚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고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은 외우기가 쉽죠. 현지금융에. 자, 보고 의무. 신고는 사전에 신고하는 거고 보고는 일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현지금융의 차입이나 상환의 반기 보고서를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언제까지? 다음 달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다시 말해서 1월부터 6월 달까지 끝나고 나면은 7월 말까지. 그죠?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 6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의 말은 언제? 1월 말까지. 그죠? 그래서 7월과 1월 말까지 보고하라 된다. 그죠?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지법인이 보증이나 담보 없이 현지금융을 빌렸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그 차입 주체가 현지 지점 또는 거주자의 투자 비율이 이 50% 이상인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현지법인이 여기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지법인이 있는데 보증 없이 아무도 보증 안 해주고 그야말로 자력으로 현지금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내로 못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현지금융을 빌렸어요. 현지에 쓰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현지금융을 빌렸으면 이게 신고 사항이야 아니야? 이 신고 예외죠. 면제죠. 그죠? 아무도 이 회사가 망하면 아무도 안 갚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신고 면제야. 앞에 배웠잖아. 하지만 신고는 예외일지라도 이런 우리가 돈을 빌렸습니다. 라고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고 의무는 있는데 이 현지법인이 본사에서 투자한 지분이 50%를 이상으로 해서 본사가 이 현지법인의 지배주주일 경우에는 망하더라도 본사가 갚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고 의무는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변경. 이번에 이제 현지금융인데 현지금융 빌렸는데요. 보고하는데 변경이라고 해서 보고가 있어요. 변경. 바뀌었어요. 변경입니다. 자, 자회반 변경하고 사후 관리의 이야기죠. 자, 현지금융을 위해서 자회반 자금은 그 신고 그대로 사용돼야 되면 딴 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사용 및 차입 원리금의 상환 여부에 관해서 지정은행에다가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뭘 변경하느냐? 담보 종류를 바꾸거나 상환 방법을 바꾸거나 대출 금리를 바꾸거나 합병을 인해 가지고 차주 동액이 바뀔 경우에는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 하지만 그게 아니고 차주가 바뀌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A가 있었는데 A하고 B하고 합쳐가지고 C가 됐다. 그래서 원래는 A가 현지금융 빌렸는데 지금은 C로 차주가 바뀌었다. 이건 변경이죠. 이건 변경이야. 하지만 A가 있고 C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야. 합병도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원래 A가 빌리다가 갑자기 C로 차주가 바뀌었다. 그럼 뭡니까? 부채가 일로 넘어간 거죠. 그죠? 이 넘어간 거는 뭡니까? 새롭게 간 거니까 신규다.
그래서 알겠죠? 합병 이외로 차주가 바뀌는 경우에 또는 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에는 신규다. 되다. 그 다음에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지금융으로 빌렸어요. 사입했어요. 그럼 12월 30일로 현지금융 끝났죠? 기존 거래 끝났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6월 30일까지 연장했어요. 근데 말이 연장이지. 12월 30일로 거래는 끝났고 새롭게 거래가 신규로 된 거잖아요. 그죠? 신규. 그래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뭐야? 신규로 신고해야지 변경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 법인과 국내 거주자 간에 인정된 거래에 따르는 결제 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가 있다 없다는 경우죠. 그러니까 인정된 거래가 아니면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명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현재금융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에다가 직접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에서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고나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기간이 나오는데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를 설립할 때 해외 직접 투자 신고합니다. 그렇죠? 자, 해외 직접 투자가 그 전에 직접 투자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직접 투자였으면 간접 투자가 있겠죠, 그죠? 그죠? 해외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 간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하는데 직접 투자가 뭐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 간접 투자가 뭐야? 다른 사람 시켜서 간접으로 투자하는 거. 라는 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예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건 말풀이지, 말장난이지 정의가 아니야. 자, 해외 직접 투자의 데피니션, 정의가 뭐냐? 하면은 해외 직접 투자란 무슨 목적으로? 경영권 취득이 목적이야.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투자하는 게 해외 직접 투자예요. 반면에 해외 간접 투자는 경영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야. 그 뭐 목적이야? 수익 목적이야. 수익 목적입니다. 이걸 따라서 주로 어디 투자한 거죠?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펀드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외 사가지고 기업을 사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쥐락펴락 사업을 늘리고 확장하고 소음을 뽑고 이문을 자르고 모든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돈을 집어넣으면은 직접 투자. 그게 아니고 나는 그거는 경영에 관심 없고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목적이 간접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에 취득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게 직접 투자가 되는데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먼저 회사를 만들든지 또는 직접 투자할 경우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고할 경우에 돈을 보내죠. 돈을 그 회사를 사야 돼. 그 회사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을 보내야 안 되겠어요. 돈을 보내는 것은 송금 보고서를 언제 하느냐? 즉각 돈 보내자마자 바로 신고합니다. 돈 보냈어요. 그 다음에 돈 보내고 나면은 회사 돈 보내고 주식을 샀죠, 그죠? 주식을 샀죠. 정권을 취득했죠. 이 정권 취득은 언제 하는? 보고서는 언제 하느냐? 돈 보내고 나서 6개월 이내로 하면 됩니다. 6개월 이내로.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 회사가 기존의 회사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실적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회사가 투자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실적 보고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는 언제 하느냐? 회계 연도가 끝난 다음에 몇 달? 5달 내로 합니다. 5달 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웬만큼 투자 실적도 나고 괜찮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할래. 청산할래.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청산. 그죠? 청산. 청산 보고서는 언제 내느냐? 언제 됩니까? 청산 보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각 냅니다. 즉각. 청산하자마자 돈을 받으면은 바로 즉각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돈과 관련되는 달러가 아니고 돈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돈을 송금의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회수할 경우에도 즉시 보고합니다. 즉시 보고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권 취득 보고서는 정권이니까 정권 취득 보고서는 6개월 내로만 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업 실적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회계 연도 후에 회계 말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5개월, 실적은 5개월, 정권은 6개월, 돈은 즉각. 그죠? 돈은 즉각. 이게 이제 언제 보고하고 하는 걸 언제 보고에 대한 기한입니다. 기한. 그죠? 언제 보고하고 하는 기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대상이 뭐냐? 아까 직접 투자가 뭐라 그랬죠? 경영권이죠. 그죠? 여기 있네요.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에 참가하려고 그러면은, 경영 참가란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참가란 게 뭐냐? 첫째로 지분이 10% 이상은 돼야 줘야 돼. 지분이 10% 이상은 돼야 줘야 돼. 하지만 2번, 그러면 지분의 10% 이하이면 그러면 경영권 취득이 아니가 이면서 10% 이상일 경우이나 지분 10% 미만일 경우에는 첫째로 임원을 파견할 수 있죠. 임원 선임할 수 있죠. 내가 내 임원, 내 이사, 내 애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 의사대로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찬성 반대 의사표시할 수 있는 임원을 내가 보낸다. 임원을 파견한다. 네? 임원을 파견한다 하는 것도 경영권 취득에 봐줘요. 두 번째로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기술 제공 또는 그 외에도 매매 계약을 할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돈은 8%만 투자했지만 대신에 그 회사와 아주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나오는 물건을 내가 독점적으로 사기로 했어요. 독점적으로 아니어도 됩니다만 하여간에 회사 1년에 사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기여한 것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감나라 공나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또는 중요한 특허를 내가 제공하는 거야. 그 회사가 만드는 예를 들어서 뭐 만들까요? 뭐 이 백무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다가 내가 투자했는데 백무기 잘 부스러지지 않게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공해.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은 관도 나 니네 기술 내가 도로 뺏을래. 라고 하면 이 회사의 흥망이 흔들릴 테니까 내가 그만큼 경영에 참여한 꼴이 되죠. 뭐합니까? 그래서 제품을 뭡니까? 매매 계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그죠? 기술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그 외에 해외 건설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말해서 그 회사의 경영과 뭔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제공할 때 그 경우에 1년 이상의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기술이나 특허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뭡니까?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거나 계약한다거나 등등의 경우에도 산업설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이라고 경영권 취득이라고 인정해 주죠. 그죠?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또는 10% 미만일지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 투자했는데 요번에 또 추가로 1%더 그래서 1%더 추가했어. 그럼 이미 해외 직접 투자가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1%더 추가한다고 해서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경영권 참고 안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참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지도가도 해외 직접 투자.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기술도 빌려주고 매매 계약도 하지만 또 뭐가 있느냐? 돈을 빌려주는 것도 해외 직접 투자가 돼요. 어떻게? 1년 이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 그래서 외국 법인에 이미 투자했는데 그 회사에다가 돈을 또 빌려주는 거야. 내 돈을 이번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직접 투자로 간주해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 자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직접 투자로 간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사 사는 거 말고도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법인 형태가 아니지만은 그 기업을 설치하는 자금 또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떼다가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조사나 그다음 해외 자원을 구매하는 거나 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는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물을 사오는 거 그것도 해외 직접 투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해외 직접 투자냐? 광산을 내 돈 들여가지고 산다. 그거는 뭡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나 또는 사회 간접 자본 개발, 이렇게 뭐 다리를 산다거나 뭐 다리 투자하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 돈 들여가지고 해외에 있는 다리를 하나 만든다. 도로를 짓는다. 그런 것들도 해외 직접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물이란 말은 해외 자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석유. 그죠? 석유 이외의 광물 같은 지화 자원을 말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꼭 석유 아니더라도 굴이나 철광석이나에 대한 광산을 내가 샀다 하는 것도 투자가 되는 거지. 그 광산을 사기 전에 조사하는 것 또는 그 광산을 사기 전에 광물을 수입하는 것 그거는 해외 직접 투자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 직접 투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신고할 때 절차가 뭐냐? 첫 번째는 투자 금액에 얼마나 하세요? 물어보긴 하지 한도는 없어. 그죠? 한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은행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공공투자할 경우에 은행 하나에다가 정해야 됩니다. 공동투자라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지정은행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죠? 한 개의 지정은행에서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동일 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연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투자 비율이 가장 많은 투자자가 그 은행에 투자 비용이 많은 거주자의 은행에다가 신고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는 8% 투자하고 그죠? B는 4% 투자해가지고 합해서 12% 되는 거니까 합해서 투자하면은 직접 투자가 되죠. 그렇죠? 10% 넘어가니까. 이럴 때 둘이서 연명으로 이름을 나란히 갑돌이, 그 밑에 을순이라고 연명으로 신고하는데 어디 신고합니까? 요 A가 갑돌이라 그러면은 제일 많은 여기다 해야지. B가 을순인데 여기다가 신고하면은 안 된다. 여기에 지정이 은행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고 필증에 번호를 붙였는데 유효기간은 며칠이라 되어 있죠? 통상의 경우에 1년이죠. 통상
외국환 거래의 경우에 외국환 거래의 신고 유효기간은 대 6개월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통상적인 경우에 6개월인데 여기 해외 직접 투자 또 하나 더 있죠. 부동산 사는 거는 얼마? 1개월이 아니고 1년. 1년이죠. 1개월이면 큰일 나죠. 그죠? 1년이 됩니다. 1년. 그래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투자 자금을 송금합니다. 그죠? 해외로 이제 직접 투자하기로 해서 돈을 보내야 되겠죠? 자, 어디서 송금해? 그 은행에서. 당연하죠. 그 신고한 지정은행에서 송금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투자 유효기간 얼마나 그랬지? 1년이니까 당연히 1년 이내로 투자를 끝내야 되고 1년 이내로 돈을 안 보내면 뭐야? 무효이죠. 인데 그럼 유효기간을 끝나다 그러면 다 무효가 되느냐? 그렇긴 합니다만은 원칙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가 유효기간이야. 그죠? 1년이죠. 그래서 4월 30일까지 투자를 끝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뭔가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새롭게 신규로 받아들이자. 그게 아니고 이게 4월 30일부터 5월, 6월, 7월이군요. 7월 30일 아직까지 유효기간 만료로부터 시작해서 석 달 이내 전에는 우리 기존에 이 거래가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못했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죠. 언제나 30일 이내로. 그죠?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보다시피 유효기간은 기일 내 연장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안에 3개월 이내로 신청할 경우에는 30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4월 30일인데 예를 들어서 4월 28일 날 내가 볼 때니까 4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4월 28일 날 유효기간 연장해 주세요는 가능해요. 그래서 연장도 가능하고 이때까지 안 하고 못하고 있다가 4월 30일 지나고 나서 아까 4월 28일 날 29일 날 연장할 걸 못했네. 후회하지 말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30일 석 달 전에는 옛날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 다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 신청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연장 안 될까요? 그럴 때는 1회 안에서 한 달까지는 연장해 줄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송금할 때, 지급할 때 이게 송금인지 아니면 대부에서 빌려주는 건지 대부 투자, 돈을 빌려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투자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대부해 주는 것도 직접 투자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럴 때 그게 돈을 빌릴 때 송금인지 주식을 투자할 목적인지 아니면 대부인지를 구분하라.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매 송금 쓸 때마다 신용정보 조회하고 납세 증명서를 통해서 조세 체납 여부를 봐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해외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세 체납자. 세금 안 낸 사람이에요. 세금도 안 냈는데 해외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조세 체납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용불량자. 그죠? 우리나라 은행에 돈 못 갚았어요. 그런데 해외 직접 투자하겠다 그래. 그러면은 은행에서 뭐라 그럽니까? 은행에 빚부터 먼저 갚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해외 투자하세요. 그래서 조세 체납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납세 증명서 가져오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인지 어찌합니까? 신용정보 관리 또는 그래서 인지 아닌지를 신용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재밌는 거는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건데 뭡니까? 해외 이주 예정자는 해외 직접 투자 불가능해요. 나중에 또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게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조세 체납자, 신용불량자뿐만 아니고 또 해외 이주 예정자도 해외 이민 갈 사람도 해외 부동산 살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죠? 아니 해외 이민 갈 사람인데 해외 이민 갈 사람인데 이민 가기 전에 해외에다가 내가 그거다가 직접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나 이민 갈 사람인데 또는 왜 해외에다가 부동산 사지 마라 그러냐?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해외 직접 투자에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해외 부동산 사는데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해외 이주 예정자의 경우에 우리 배우기로 해외 이주자 계정에 돈을 넣으려면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뭐가 필요해?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해. 그렇죠. 배웠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그 돈을 워낙 돈이 많아서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우리 그런 신문에 봤죠, 그죠? 땅에다가 묻어놨어. 돈을 왕창 있는데 이 돈을 이제 해외 이민 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그 자금 출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죠. 무슨 돈이야? 도박 자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자금이야. 이럴 때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으니 그 돈 가지고 그냥 저요 해외 부동산 살라 그래요. 저 해외 직접 투자하려 그래요. 라고 하면은 자금 출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소위 해외 이주 예정자가 자금 출처 확인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을 빙자하여 돈을 보낼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외 이주 예정자는 해외 직접 투자 안 됨. 해외 이주 예정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 안 됨이라고 막아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조세 체납자, 그죠? 조세 체납자 또는 신용정보를 여자가 해외 직접 투자한다는 건 당연해. 하지만 해외 이주 예정자도 안 된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조세 체납자인지 아닌지 어찌합니까? 납세 증명서, 그죠? 납세 증명서 주세요 라면 알 수 있죠. 신용불량자인지 어찌합니까? 신용정보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해외 이주 예정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해외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왔어요. 물어봅니다. 창구 직원이. 저 해외 이주 예정자이세요? 이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저 이미 안 가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해외 이주 예정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살펴보면 등본인지 초본인지 잘 헷갈립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주민등록 등본인지 초본을 물어보면 가져오라 그러면은 거기에 해외 이주 예정자인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한 달 전을 가져오면 안 되죠, 그죠? 언제껏 2일 전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이 사람이 해외 이주 안 해봐가지고 그 주민등록 등본 초본인지 그게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 예정자도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확인해서 이주 예정이면은 해외 직접 투자 안 돼 하는 것을 알아두시라 하는 겁니다. 재밌죠? 자, 나중에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제가 확인해서 확실하게 이게 해외 이중자, 이주 예정자인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에 신규냐, 내용 변경이냐. 신규는 뭡니까? 새로 하는 거니까 증액도 신규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로 할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한다. 그죠? 대신에 기존에 투자했는데 그 돈에서 그 회사가 벌어가지고 이익 유보금을 주거나 자본 잉여금을 주거나로 증액 투자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어차피 번 돈 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해야 돼. 그 다음에 누적 투자 금액이 50만 불 이내의 경우에는 투자 금액을 보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사후에 보고할 수도 있다. 금액이 좀 작으면은 나중에 사후에 보고도 가능하다. 금액이 작은 경우는 얼마나 말합니까? 50만 불 이내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석 달 이내에 내용 변경을 신고하시오. 뭐가 신고하느냐? 예를 들어서 현지 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투자했는데 그래서 다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자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은 투자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산한다. 금액을 바꾼다 이거죠. 그건 회사를 없앤다. 그 다음에 지분율이 바뀐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는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뭡니까? 직접 투자가 되는데 그 돈을 회수한다. 1년 이내로 회수한다. 그 경우에도 내용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해외 직접 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은행에다가 신고하고 양수인은 직접 투자에 신규로 신고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거주자 길이가 있어요. 여기가 A가 있고요.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로 해서 A가 투자해 놨어. 근데 B에다가 우리 거주자 B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회사 지분을 얘가 양도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투자한 게 지분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B가 투자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럴 때 A는 해외 직접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A는 청산한 결과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신규로 투자한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이야기입니다. 양도인을 그래서 지정거래은행에다가 즉시 변경했다. 양도했으니까 청산했으니까는 변경으로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양수한 사람은 해외 직접 투자에 신규로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 팔을 경우에는 뭡니까? 청산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50% 투자했는데 얘한테 20%만 옮겼다 할 경우에는 뭡니까?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가 되는 거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분을 양도했는데 석 달 이내로 변경이니까 변경의 경우에 석 달 이내로 신고하는데 일부만 양도할 경우에는 순자산에게 비추어 가지고 적정성을 따져보는데 전액을 양도할 경우에는 뭡니까? 청산이다. 그죠? 청산이다. 그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국내 비거주자고 국내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석 달 이내로 변경 신고하는데 그 양수자가 이 B가
이 사람이 새롭게 신규로 한 것이니까 이 사람이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세 체납자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또는 해외 이주 예정자라든지 그죠?를 따져봐 가지고 이 사람이 A가 B에 줬다고 하는데 보니까 B가 조세 체납자야. 그러면 이 거래 자체가 무효죠. 그죠? 이 사람이 B가 신용불량자야. 해외 직접 투자가 안 돼. 이주 예정자야. 해외 직접 투자가 안 되니까 양수자의 제출 서류를 점검해서 직접 투자의 자격 등 적정성을 파악해야 된다. 그죠? 그죠?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자회사나 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변경이니까 석 달 내로 신고하는데 그 출자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사업보고 사항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상호나 대표자나 소재지나 현지법인 이름이나를 바꿨다. 변경. 그죠? 합병했다. 분할했다. 변경. 그 다음에 지분율을 바꿨다. 변경.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사전에 사업 계획을 시출하지 못했으면은 사전에 못했을 경우에는 뭡니까? 할 수 없이 사후에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또는 뭐 그런 내용들을 사후 보고 대상의 여러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 사후 관리 보고할 때 아까 앞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해외 정권 취득 보고서는 6개월. 그죠? 6개월. 돈을 보낸 것은 돈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즉시. 앞에서 나왔죠. 실적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5개월. 그 다음에 청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죠? 돈이니까. 그죠? 돈이니까. 우리 앞에서 모두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즉시, 정권은 6개월, 실적은 5개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경험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사후 보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작으면 신고할 필요 없고 보고할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100만 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에 당연히 사전에 다 신고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정권 취득 보고서는 하더라도 투자 현황표 실적의 경우에는 굳이 100만 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실적의 경우입니다. 실적 보고서는 면제. 그 다음에 청산의 경우에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적의 경우에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의 범위 될 경우에는 투자 현황표라는 걸 가지고 실적 보고에 가름할 수 있고요. 200만 달러 넘길 경우에는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실적 보고할 때 100만 달러까지는 실적 보고할 필요 없고 200만 달러까지는 투자 현황표로 되고 200만 달러 넘어갈 경우에는 사업 실적 보고서에서 뭐 회계 감사서 이런 거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따라서 100만 달러 이내는 필요 없고 까지도 필요가 없고 투자 현황표까지 내가 필요가 없고 200만 달러 넘어갈 경우에는 사업 실적 보고서가 필요하니까 감사 보고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수할 경우에 청산하면은 즉시 그죠? 돈은 즉각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죠?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해외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예요. 역외 금융회사 해외에 있는 은행들 이런 데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총 자산의 10% 이상의 경우에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 뭡니까? 직접 투자로 간주해서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그 현지 법인이나 또는 여객금융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어디 합니까? 한국은행 총재에다가 신고해라. 그죠? 거주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어디 신고합니까? 다 은행에 신고죠. 그죠? 다 은행에 신고합니다. 이지만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직접 투자는 10% 넘는 보다시피 거주자가 여기에 금융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인 거예요. 금융회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에 신고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죠? 제조업체 투자하는 것은 은행에 신고해야 됩니다만은 제조업체가 아니고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는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하시라.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하시라. 그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변경할 경우에 그죠? 할 경우에는 뭡니까? 1개월 이내로 어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여객금융회사는 직접 투자 신고를 한 자는 매 분기별로 운용 현황 등등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그 다음 분기 20일 분기비죠. 분기 2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감독원장에다가 보고합니다. 아까 우리가 실적 보고를 했을 때요.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까지는 할 필요 없고 100에서 200만 달러까지는 뭡니까? 투자 현황표. 그죠? 그 다음에 200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실적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 같은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5개월 이내죠. 그죠? 실적은 5개월 이내로 했죠. 그죠? 하지만 금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실적이 분기별로 그죠?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어디다가 한국은행에다가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다가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20일까지. 그죠? 그다음 분기 그죠? 분기 이후에 다음 달 20일. 그죠? 20일까지 내죠. 아까는 실적 보고서 매년 5개월 이내 실적 보고 회계연도 말 5개월 이내만 하면 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분기로 현황 보고를 해야 되고 20일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죠. 그죠?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사가 나오는데 보세요. 근본적으로 자, 해외 지점이 있고요. 지사의 경우에 해외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무소가 있어요. 해외 지점과 사무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해외 지점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여기는 사무소니까 영업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해외 지점을 열 수 있는 경우와 해외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사무소를 열려면 3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가득 실적이 있으면은 사무소 열 수 있어요. 반면에 지점을 열려고 그러면은 얼마? 100만 달러를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외화 획득 실적이 100만 달러를 넘겨야 지점을 열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100만 달러를 넘기는 해외 외화 획득 실적이 없으면은 지점 못 여냐? 그게 아니고 뭡니까? 주무장관이나
벤처기업 장관이나 무역협회장이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소위 말해서 주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는 경우죠. 그죠? 주무장관 등의 장관이나 또는 무역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추천을 받는 케이스가 있죠. 그죠? 자, 주무장관. 주무장관 누굽니까? 기획재정부, 우리가 기획재정부 장관 하고 나오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장관처럼 보입니다만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장관 아니에요. 그 뭡니까? 통상산업부 장관. 그죠? 통상산업부 장관이 이 사람이 주무장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기획재정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대외 지점의 경우에 주무장관이 좀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점의 경우이고 사무소를 여는 경우입니다. 사무소 여는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30만 불 이상. 그죠? 이게 30만 불 이상. 그 다음에 굳이 사무소는 영업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점을 못 열고 뭡니까? 사무소를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그죠? 언론기관 있죠? 금융감독원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그죠? 공공기관. 그 외에도 공공기관. 그다음에 언론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30만 불 이내의 경우에는 사무소고, 그다음에 여행업자의 경우에 뭡니까? 8,000명 이상의 알선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 공공기관, 언론기관, 공공기관, 그다음에 8,000명 여행객을 알선한 여행업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30만 불 이내일 경우는 30만 불 넘어가면은 해외 사무소 열 수 있지만 30만 불 이내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무역업을 만든지, 무역업 하는지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무역업 신청한 지, 자로서 외화 획득업체가 30만 불 미달을 자로서 공동으로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는 자. 그 뒤에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뭡니까? 자, 협회, 여기 협회동조합, 언론사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 해외 연구소 설치한다. 그 다음에 무역업을 영위한 지 1년을 경과한, 제가 써두었습니다만은 1년을 경과하는 경우에 언론사, 협회, 그죠? 그 다음에 주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역시 사무소를 열 수 있죠. 보시면은 사무소 열 수 있는 경우가 30만 불 넘어가거나 금융감독원이거나 언론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이거나 협회이거나, 그죠? 조합의 경우나, 그죠? 협회나 조합의 경우. 그 다음에 8,000명 이상의 여행객을 알선하거나, 그 다음에 무역업을 한 지 1년 이상을 하거나, 또는 뭐였습니까?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등등에도 사무소를 열 수 있죠. 지점을 열 수 있는 것은 그냥 100만 달러 이상을 돈을 벌었으면은 지점을 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열 수 있죠. 뭡니까? 지점은 뭐 하는 거죠? 영업을 할 수 있고, 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해외 지사를 운영할 때는 그 지사의 영업기금은 그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려고 하기 경우는 은행을 정해놓고 그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신고한 금액의 범위를 넘길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그 은행에다가 신고하고, 그죠? 미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송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한 금액 내에서 할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은행을 통해서 송금만 하면 되는데 그 신고한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넘겼습니다라고 은행에 신고하고 그 자금을 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사무소 경비. 해외 사무소는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점 확장할 경우에는 역시 은행에다가 신고하고 아까 영업기금을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하고 보낸다. 또 마찬가지로 확장할 경우에도 은행에다가 신고하고 돈을 보낸다. 그죠? 그 다음에 정산 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갖다가 유지활동비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 금액은 향해 사무소 유지활동비 지급 총액에 합산해야 된다. 돈을 보냈는데 그 돈 가지고 설치한다고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덜 썼다 이거죠. 그럼 그 돈은 사무소를 설치하는 돈 말고 유지활동하는 돈으로 전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단 영업활동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한국은행 종재에다가 신고하여서 수리를 받아야 된다. 뭐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정권을 거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 대해서 상환기간 1년을 초과하는 대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점인데 영업활동할 수 있는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야.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정권을 투자하는 경우, 영업이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경우. 이 회사가 웬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이 회사가 영업 지점 만들어 놓고는 부동산 투자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어쩝니까?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라.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인데 짧게 빌려주는 건 괜찮은데 1년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등등은 해외 지점의 영업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니고 이런 다른 거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신고 수리를 받아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지점을 만들고 나면 결산해야 됩니다. 결산하고 나서는 매 회계 기간별로 결산 재무제표 등등을 실적 보고해야 됩니다. 실적 보고는 항상 몇 년, 아까 얼마였죠? 5달. 그죠? 만기 결산 회계인으로부터 5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손이익의 경우에는 결손이익을 충당하거나 원화로 대가로 매각해서 국내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영업기금으로 운용해야 된다. 그죠? 이거. 그 다음에 해외지사 설치 완료. 설치 다 했습니다.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했다고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해외 직접 투자할 경우에. 그죠? 정권 취득 보고. 그죠? 6개월 이내로 하죠. 그죠?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지사 설치 신고할 경우에도 6개월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해외 지사가 이제 부동산 해외 지사 설립해 놓고 사무실 설라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 팔 경우에도 취득되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그래서 부동산 6개월 이내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의 상황의 경우에는 5개월 이내로 실적을 보고하시라. 그죠? 다 앞에서 한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지사의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어차피 해외 직접 투자냐, 해외 지점이냐,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해외 지사 변경, 명칭을 바꾼 경우에 이름을 바꿨다. 나중에 사후 보고하시라. 잔여 재산을 폐쇄하고 잔여 재산을 돈을 들어 청산했다. 그러면 즉시 하죠. 즉시. 그리고 항상 청산하거나 돈이니까 돈과 관련되는 것은 즉시 퇴수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외에서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인정된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예외다. 그죠? 자, 국내 기업, 외국 기업이 국내 지산 및 국내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해외에서 국내에서의 해외로 그죠? 해외로 할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죠? 외국인 투자. 이럴 때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을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자, 국내 지사를 만들 경우에 자, 국내 지사를 만드는 지점이나 마찬가지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만든 경우죠. 소위 말해서 회사를 만든 겁니다. 국내에 출자해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지사의 경우에는 외국간 거래법이 적용되지만 회사를 만들 경우에는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외촉법,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사의 경우에는 지점에서 관할하지만 법인의 경우에 회사를 만들면 그 경우는 본점에서 관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센터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점의 경우나 사무소는 지점에서 각 은행의 영업점에서 지점에서 그리고 그게 아니고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뭡니까? 은행 본점에서 관할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신고의 경우에도 자, 국내 지사의 경우에는 국내 지사 설치 신고서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그죠?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외국인 투자 신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영업기업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건당 금액이 1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로 나갈 경우에는 국내로 해외에서 나갈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이 없죠. 그죠? 반면에 해외에서 국내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으려면 건당 얼마? 1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동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합해서 5천 플러스 5천이 됩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공동투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두 당, 한 사람당 1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1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실송금할 때 지사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을 정해야 됩니다만은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우에는 아무 은행이나 다 가능하다. 아무 은행이나 다 가능하다. 그죠? 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이네요. 부동산 취득. 자, 아까 해외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도 대개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 보고서가 있는데, 자, 부동산 취득할 때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는 석 달 이내로 취득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참고로 아까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 정권 취득 보고서는 몇 개월 내야 됐죠? 6개월 내로 되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3개월 내로 내야 됩니다. 자, 수시 보고서 요구할 때마다 그다음에 투자 자금을 처분하면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처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석 달 이내로 그러니까 처분했다. 부동산 처분 보고서를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은 살 때도 석 달, 팔 때도 석 달 이내로 보고서를 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고, 수리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에다가 뭡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신고 수리를 받을 사람이 첫째는 신용불량자, 어디 갔죠?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신용정보 이용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조세 체납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속 중인 자도 아니다. 그죠? 다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금액이 그게 합당한지 여부를 적정성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 목적인지 아닌지도 따져보시라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외국한 업무치고 은행이 해외 지점을 만들 때 신고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유증이나 증여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정부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하는 국민연금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그 다음에 해외 체제가 유학생이 부동산을 임차해가지고 해외 유학하는데 그 전세로 임차해서 그 산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 하는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신고 수리할 경우에 외국한 은행장의 신고 수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거 이해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2년 이상 체제 목적으로 주거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도 외국한 은행에다가 신고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그럼 은행이 아니고 한국은행에 가서 신고 수리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고 수리의 외국한 은행 신고 수리의 대상이 아닌 것인데, 보통의 경우는 뭐냐니까 소위 말해서 권리의 경우입니다. 질권, 지상권, 임차권 등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임차권이 뭐냐? 부동산이 아니고 어떤 점포를 내가 빌릴 권리를 내가 투자했다가 그걸 갖다 다시 전대할 경우 있겠죠. 그죠?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고 권리니까, 지상권 권리니까, 질권 권리니까 이런 권리를 에 대한 투자는 은행이 아니고 어디 한국은행에 가서 신고 수리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제 내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내신고는 뭐냐? 미리 내가 부동산을 살라고 하는데요. 하려니까 계약도 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정식으로 신고 수리를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먼저 그 부동산을 사고 싶으니까 돈부터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 다 제출할게요. 미리 소위 내신고, 그러니까 매약 계약이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내신고를 받아가지고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금액의 10% 범위 이내로 내신고를 받고 부동산 취득재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고 수리 받았으면 서류를 보완해야 되겠죠. 그죠? 언제까지? 석 달 이내로 보완해야 되고요. 보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돈은 도로 국내로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그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항상 기간이 어떻습니까? 3개월이었죠. 그죠? 신고받고도 3개월, 성사하고 나서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되고요. 내신고의 경우에도 석 달 이내로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야. 이때까지 우리가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이제 비거주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죠. 자, 신고할 경우도 있고 신고 예외가 있는데 신고 예외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뭐야? 해외 광물 자원 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거주자인 조강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뭡니까? 이제 광산 지적이죠. 광산 개발한 경우이다. 그죠? 광산 개발한 경우 신고할 필요 없죠. 두 번째로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임차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국내에 거주하려고 부동산 임차할 경우입니다. 세 번째, 국민인 비거주자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이긴 한데 국민이야.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끼리 소위 사고팔고 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자, 비거주자끼리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거주자가 상속, 유증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상속, 그죠? 유증, 증여인데 이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데 1번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속이나 유증이나 증여나로 받으면은 신고 예외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권리를 가졌는데 그게 상속을 받거나 유언장에서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공짜로 받거나 간에 증여를 받으면 신고 예외 사항이에요. 하지만 국내 부동산 외국인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게 상속이거나 유증의 경우에는 신고 예외입니다만은 증여로 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됩니다. 잘 보시면은 상속, 유증이란 말은 있지만 증여란 말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증여로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는 신고 예외 사항이 아니죠. 자, 요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증여는 해외 부동산을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공짜로 받으면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증여로 받을 경우에는 신고 예외가 아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은행에 신고할 경우가 있고 뭐죠? 한국은행에 신고할 경우가 있죠. 자, 은행에 신고할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또 저기도 외국 신고 예외가 아닌 경우에 다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외국으로부터 휴대 수입하거나 송금된 돈으로 국내 부동산 샀어요. 어디 신고합니까? 은행에 신고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주자와의 인정된 글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은행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취득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역시 은행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경우가 뭐가 있겠느냐? 신고 예외 아니면은 은행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신고할 경우 아니면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경우냐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돈으로 취득, 비거주자가 자기 돈으로 취득하면은 은행에 신고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돈 플러스 은행의 자입이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는 어디 합니까?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아까 뭐 지상권, 뭐 물권, 그죠? 뭐 임차권,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한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행정 절차가 또 남았는데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샀을 경우에 땅 아파트가 아니고 땅을 샀을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땅을 샀을 경우에는 토지법에 따라 가지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등 해당 관청의 장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행정적으로 봐서 땅을 샀을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따로 그 거래 말고 따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다가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부동산의 취득이라든지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